엄마, 요즘 왜 연락도 안 받고 그래? 나도 이제 좀 쉬고 싶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72 오순영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말하기는 쑥스럽지만 저는 참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뒤로는 아이 하나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식당 뒷주방부터 학교 급식실, 새벽 청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들 하나, 오직 그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죠. 다른 사람들은 제게 혼자 키웠다고 하지만 저는 함께 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모든 걸 아들에게 주며 살아온 인생이었거든요. 제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는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해하자. 이제는 자기 가정이 있으니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늘 저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참 예뻤어요. 이쁘장하게 말도 곱게 하고 인사성도 밝았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게 슬쩍슬쩍 거리감을 두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말을 아끼고 표현을 못해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정말 우연히 봤습니다. 며느리의 핸드폰 화면 속 제 번호 옆에 떠 있는 그 이름 하나. 파출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저더군요. 제 이름 대신 그렇게 불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왜 이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이야기는 바로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제 젊은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허리띠 졸라맨 날들입니다. 남편 없이 아이 하나 키우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시절.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아들 진영이 그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버텼지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파트 청소 다니고 낮엔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버무리고 저녁엔 다시 공장 야간반에 들어가서 포장지 붙이고 밥보다 커피 한 잔으로 끼니를 때운 날도 많았고 손등에 생긴 상처는 늘 아물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 저는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진영이가 학교에서 상장이라도 하나 받아오면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거든요. 엄마,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꼭 편하게 해줄게. 어린 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하던 날 눈물 나는 줄도 모르고 웃었더랬습니다. 그렇게 진영인 남들보다 조금 늦게 대학에 들어갔고 군대 다녀오고 취업 준비도 오래 했지만 결국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더군요. 그 시절 제 삶의 낙은요. 진영이가 퇴근하고 와서 저녁 한 끼 같이 먹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같이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며느리는 언제 데려오나 묻기도 하고요. 그럴 땐 진영이는 항상 웃으면서 말했죠. 엄마 눈에 꼭 드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모든 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바쁘겠거니 신혼이니까 이해하려 했습니다. 연락이 줄어도 얼굴 보기 힘들어도 가정이 생겼으니 당연한 거지라고 넘겼습니다. 며느리 세정이가 처음 저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땐 예의 바르고 조신한 사람이었어요. 음식도 맛있게 먹고 제 말에 고개도 잘 끄덕였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고개 끄덕임이 그저 듣는 척하는 습관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집에 오면 핸드폰만 들여다보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부엌에도 안 들어오고 아이 낳고 난 뒤엔 육아라는 방패 뒤에 숨어 점점 더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에 갈 때면 어머님,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요. 다음에 뵈면 안 될까요? 저희 일정이 꽤 빡빡해서요. 늘 이런 말이 먼저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괜히 눈치 보며 손주들 오시며 간식 싸들고 부담 갖지 마. 그냥 얼굴만 보면 돼. 이렇게 웃으면서 갔죠.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점점 더 손님이 되어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어색했고 언젠가부터는
며느리의 눈치를 제가 보고 있더군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손주 유치원 행사 끝나고 점심 먹자며 며느리가 저를 집에 초대했죠. 뭐라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서둘러 반찬도 챙기고 손주 간식도 넣었습니다. 어머님, 지훈이 발표회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예, 당연히 가야지. 우리 지훈이가 얼마나 예쁜데. 며느리는 차갑지도 그렇다고 다정하지도 않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더군요. 표정 하나 없이 형식적인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며 웃었지요. 손주는 신나서 제 무릎에 안기고 저는 그 애가 귀여워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구나. 잠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세탁기 좀 보고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식탁을 정리하다가 문득 그 휴대폰 화면이 밝게 켜져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시선이 머물렀고 그 순간 화면이 쪽에 띄워진 단톡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출부 들어오는 시간 맞춰야 함. 그 밑에는 메시지가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파출부, 내일 11시쯤 가면 될까?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 제가 전날 며느리에게 보냈던 말이었습니다. 내일 11시쯤 가면 될까? 아이 돌보는 시간 맞춰서 가겠다고 조심스럽게 물었던 그 말. 그게 그 단톡방에 파출부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그들 대화 속에서 불리는 제 호칭이 파출부였다는 뜻이겠죠. 엄마도 아니고 어머님도 아니고 파출부.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입을 틀어막지 않으면 숨이 새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얼른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마음속엔 칼자국처럼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부엌에서 돌아왔을 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세탁기 잘 돌아가니? 네, 괜찮아요. 어머님 혹시 차 드릴까요? 됐어. 나 그냥 물이나 한 잔 마시면 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어머니, 지훈이 발표회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 아이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냥 정해진 대사처럼. 저는 그날 저녁이 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녁이라도 같이 드시고 가시지 않으세요? 됐다. 너희도 피곤할 텐데 나도 좀 쉬어야지.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에 흐르는 불빛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을 꺼내 단톡방을 뒤져봤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내게 보낸 문자에 다시 답한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단답뿐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 외에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 안에서 저는 엄마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닌 그냥 파출부일 뿐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단지 폰에 저장된 이름이 아니었다는 걸 그날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의 집에 가는 걸 한동안 멈췄습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그쪽에서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쪽에서도 아무 연락이 없더군요. 그러던 중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지훈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2시에 와주세요. 정중한 말투지만 그 속에 감정이란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초대가 아니라 통보 같았지요. 주말, 저는 장난감을 하나 들고 집에 갔습니다. 애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방금까지 나 찾았나 봐. 보고 싶었나 보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애가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요즘엔 누가 오는 날인지 잘 구분 못해서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의도가 뭔지 너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며느리가 대뜸 묻더군요. 어머님, 혹시 다음 주에도 들르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날은 일정이 있어서요. 저는 한 박자 늦게 물었습니다. 들러서 뭘 도와주라는 거니? 아니요, 그냥 애 좀 봐주시고 점심 좀 데워주시고 그런 정도요. 그럼 파출부처럼? 네? 아니, 그냥 묻는 거야.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아들이 그걸 느꼈는지 말을 가로채듯 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그냥 부탁드리는 건데. 그 말에 가슴이 또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뭘 보고 뭘 느꼈는지. 저는 고개를 숙이고 식탁 위를 바라보다가 그들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손주 보고 그걸 진심으로 했어. 엄마로서, 가족으로서 말이야. 알아요, 엄마. 그건 감사하죠.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눈은 여전히 며느리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컵을 들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큰 말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작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많이 참으시는 스타일이시죠? 위가 꽤 많이 상해 있어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말을 참아서가 아니라 살아온 세월 전체가 그랬다는 게, 몸에 새겨져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비참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영아, 혹시 내 집 팔면 너희는 괜찮겠니? 집을 왜요? 그냥 생각이 좀 있어서.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그 집은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나는 또 다른 계산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집 팔면 상속 문제 생긴다는 계산, 살면서 그 집이 필요하다는 생각, 가족을 위한 마음은 한 줌도 없이 재산과 편애로 날 바라보는 그 시선, 그걸 알아버린 이상 저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인내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집에 발길을 끊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다니던 손주 발표회도 음식 챙기던 습관도 차곡차곡 끊어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러자 한 달쯤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아무 말도 없어?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세정이도 엄마랑 어색해졌다고 속상해하더라.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속상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건지. 하지만 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는 잘 알기 때문이죠. 며칠 뒤 아들 부부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김밥이며 과일까지 들고 와선 오랜만이라며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예전처럼만 지내면 안 돼? 세정이도 진심으로 반성했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뭔가 서운하셨나 봐요. 마음이 서툴러서 죄송해요. 그 말투는 참 그럴싸했습니다. 눈도 촉촉했고 말끝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의 주제가 곧장 집 문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 집 혹시 정말 팔 생각이야?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뭐 요즘도 집값 들쑥날쑥하더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여기 계시면 우리가 더 마음이 놓이니까. 그 말은 겉으론 다정했지만 실제로는 엄마, 이 집 계속 갖고 있어줘. 우리도 필요해. 라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곁에서 슬쩍 덧붙였습니다. 아이들 크면 방도 모자랄 테고요. 이 집 나중에 리모델링하면 지훈이도 할머니 집 기억 오래 간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소유가 문제인 거겠지. 저는 조용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늙고 나면 이 집이 짐이 될 수도 있지. 지금처럼 건강할 때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들은 그제야 얼굴이 굳어졌고 며느리는 다시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진짜 표정을 처음으로 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불 꺼진 방에 앉아 오래도록 가만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나?
내가 너무 바보였나.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돈과 집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기 시작한 순간 마음이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게 결심이 될 줄은 몰랐지만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래된 마음 하나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러던 중 손자 지훈이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리부터 며느리와 케이크며 음식이며 의논하느라 분주했겠지만 이번엔 그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파티 전날 저녁 아들에게서 짧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지훈이 생일인데 혹시 시간 괜찮으면 와도 돼? 세정이가 말은 못했지만 지훈이는 분명 보고 싶어 할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살짝 저렸습니다. 보고 싶어 할 거야 라는 말은 꼭 오셨으면 좋겠다는 진심은 아니라는 걸 이젠 저도 압니다. 그래도 지훈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작은 선물 하나와 편지를 챙겨 생일 파티가 열리는 아들네 집으로 조용히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땐 이미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풍선이며 현수막, 케이크, 손님들, 아이들 소리, 어른들 웃음소리에 문틈으로도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놀라긴 했지만 억지 미소로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진영이가 오라 하더라고. 아, 네, 안 그래도 지훈이가 네. 말끝을 흐리던 며느리는 곧장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지훈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고 작은 팔로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왔구나. 할머니 왔다. 그 순간 마음이 다 녹는 듯했죠. 지훈이를 안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이 아이 하나면 충분하다. 그렇게 잠시 아이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거실 한쪽 케이크 촛불 끄는 순서가 시작됐습니다. 다 같이 사진을 찍는다고 모이더군요. 저도 자연스레 아이 옆에 섰는데 며느리가 살짝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보다 뒤쪽이 나을 것 같아요. 혹시 불편하실까 봐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뒤로 물러나며 말은 안 했지만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SNS를 열었습니다. 며느리 세정이가 SNS를 자주 하진 않지만 몇 년 전 우연히 아이 사진 태그된 걸 계기로 저도 조용히 팔로우를 해두었습니다. 물론 세정이는 모릅니다. 제가 그 계정을 알고 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파티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고 그 아래 댓글이 하나 보였습니다. 와, 지훈이 정말 행복했겠어요. 저기 오른쪽 분은 누구세요? 그 댓글 아래 며느리 친구의 대답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정이 집에 가사 도와주시는 분일 거예요. 그리고 그 댓글들에 달린 며느리의 좋아요 표시. 나는 손자 생일날 초대를 받긴 했지만 마음이 없는 초대였고 사진도 함께 찍었지만 그들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사진 속엔 나는 빠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SNS를 훔쳐보듯 보던 나는 그 댓글 하나를 아무 말 없이 읽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그 계정을 본다는 걸 모르니까요. 그 안에서 나는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이어리 맨 뒤 흰 페이지를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있어도 없는 사람이라면 이젠 정말로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 밑에 크고 조용한 점 하나를 또렷이 찍어두었습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나를 지우는 데에 동의하는 표시처럼. 며느리의 SNS 계정은 그날 이후로도 조용했습니다. 댓글에 달린 가사도움이라는 표현은 아무 수정 없이 아무 해명도 없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저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영이에게도 세정이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좌로 보내온 용돈 문자에도 잘 받았다는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영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낮 12시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진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요즘 왜 연락도 안 받고 그래? 그 목소리엔 짜증이 한 움큼 섞여 있었습니다. 걱정보다는 불편함이 먼저 묻어나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문을 활짝 열지도 않은 채 살짝 몸을 비켜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 없으면 돌아가라. 이젠 나도 좀 쉬고 싶다. 쉬긴 뭘 그렇게 쉬어. 엄마 집에만 계시잖아. 지훈이가 보고 싶다잖아. 네가 그 아이 핑계 대는 거겠지. 진영이는 제 말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세정이도 요즘 엄마 섭섭해하더라. 자기한테 왜 저러시냐고.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이 말했습니다. 섭섭한 사람이 누군지는 이젠 나도 좀 알고 싶더라. 순간 진영이 입이 딱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더 세게 말하더군요. 엄마, 예전처럼만 해줘. 다시 예전처럼만 하면 돼. 세정이도 엄마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잖아. 그 말이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들에게 나는 이해받을 필요조차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증명해 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천천히 식탁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거기 앉아서 물이나 한 잔 마시고 가라. 진영이는 안으로 들어왔고 저는 정수기 버튼을 눌러 물을 따랐습니다. 겁을 내밀며 다시 말했습니다. 네가 몰라서 그런다지만 나는 다 알고 있다. 뭘 말이야? 그날 지훈이 생일날 세정이 SNS에 올라온 사진 봤다. 그 댓글도 봤고 거기에 뭐라고 달렸는지도 다 봤다. 진영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으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 에이, 그건 그냥 세정이 친구가 잘 몰라서. 세정이도 몰랐을 거야. 저는 진영의 말을 끊었습니다. 몰랐다고? 그럼 그 댓글들의 좋아요는 어떻게 눌렀다니? 너도 그 댓글 그대로 둔 거 알고 있었지 않니? 진영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한 채 테이블 위에 물컵만 천천히 돌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진영을 바라보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 곧 정리할 거다. 팔고 나면 연락 안 할 생각이야. 엄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더는 파출부 소리 안 듣고 살려고. 적어도 나한텐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사람 옆에서 살고 싶어서.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에 진영의 엄마 하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진영이에게서 몇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도 여러 개 도착해 있었습니다. 엄마 오해한 거라니까 나중에 세정이랑 같이 다시 얘기하자. 엄마가 그렇게까지 생각했는지 몰랐어. 그러나 그 메시지 어디에도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진영이의 문자는 이후로도 며칠간 이어졌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말, 당황했다는 말, 그들은 불편하다고 느꼈지만 그 불편함의 원인을 자기가 아니라 자기들 바깥에서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에 내놨던 집에 드디어 매수 희망자가 생겼습니다. 할머님, 이 동네에 이런 구조 선호하는 분 많아요. 바로 계약 원하신다네요. 그 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세간살이 하나하나 정리하며 저는 제 지난 인생도 조용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켠 오래된 서랍장에서 손때 묻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이 어릴 적 사진, 첫 돌잔치 때 찍은 가족 사진, 진영이 수능 끝나고 같이 갔던 바닷가 사진. 그 사진들 속 저는 늘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항상 한 걸음 뒤에 한마디 덜 하고 한 끼 더 차려주며 살아왔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앨범 마지막 장에 붙어 있던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이가 처음으로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두 팔로 목을 감아 안았던 날, 저도 모르게 그 사진을 손등으로 쓸며 말했습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더 일찍 떠났을 거야. 그날 밤 진영이와 세정이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봤다. 고마웠다. 이제 연락하지 마라. 이젠 나도 내 이름으로 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안에 붙어 있던 지훈이 그림 한 장만 조용히 떼어 작은 박스에 담았습니다. 며칠 뒤 진영이가 결국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초조한 표정으로 마당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CCTV로 보였습니다. 곧 초인종이 울렸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 한 번만 나와봐. 지훈이도 요즘 자꾸 엄마 찾잖아. 애한테 무슨 죄야? 그 애한테 무슨 죄냐. 그 말이 가슴을 쳤지만 저는 그 죄를 만들지 않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 이 아이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현관 안쪽에 놓인 다짐 하나가 제 결심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다이어리 맨 뒤에 남긴 그 문장. 내가 있어도 없는 사람이라면 이젠 정말 없는 사람으로 살겠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부동산 직원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할머님, 요즘 노년층 갑질 문제도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용히 아무 문제 없이 집 정리하고 떠나는 분은 처음 봤어요. 저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짐을 나르는 마지막 날, 마당에서 오래 키우던 화분 하나를 들고 나올 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영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지 않은 대신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등기 봉투 하나를 진영이의 집 주소로 붙였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가족 사진들과 지훈이 손편지 복사본, 그리고 제 친필로 적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잊어도 되지만 나는 나를 더 이상 지우지 않을 거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어떤 메시지도 어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조용한 동네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한 켠에 자리 잡은 뒤로 저는 매일 아침 이름을 불러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도 누군가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오순영 씨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하루. 동네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 글쓰기 수업이 한창이었고 글 선생님은 수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를 아프게 했던 말에 대해 써볼까요? 그 말에 손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파출부. 내 이름 대신 불린 그 단어, 손자의 생일 잔칫날, 사진엔 남았지만 마음에선 지워졌던 나. 적고 나니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정리가 되는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 글을 수업 시간에 발표하게 되었고 복지관 담당 선생님이 조심스레 권했습니다. 혹시 이 글 지역 복지관 소식지에 실어도 괜찮을까요? 같이 찍어둔 사진 한 장이랑 함께요. 처음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에서 찍은 사진이라 아무 데서도 알 수 없을 거라 생각했고 그저 스스로의 기록이라 여겼습니다. 며칠 후 그 글이 실린 작은 지역 매거진이 인근 도서관에 비치됐고 복지관 사이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배경 앞에서 찍은 제 사진, 그리고 그 아래 실린 글. 내가 있어도 없는 사람이라면 이젠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그 아래 조용히 눌러 찍은 큰 점 하나. 그건 마침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긴 이별의 인장입니다. 그 글이 복지관 소식지에 실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함께 올라간 뒤 조용하던 세정의 삶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사진, 벽 앞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제 얼굴이 담긴 그 사진 한 장이 문제였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저라는 사실을 뜻밖에도 세정의 직장 동료가 알아본 겁니다. 이거 혹시 세정 대리님 시어머니 아니야? 처음엔 그냥 단톡방에 툭 올라온 링크 하나였답니다. 복지관 블로그에 실린 어르신 수기 공모전 수상작이라는 제목의 글, 그리고 그 옆에 실린 제 얼굴 사진. 어머, 이분 생긴 거 나 찍은데? 예전에 세정 씨 SNS에서 본 적 있는 분 같아. 이 글 혹시 실화야? 세정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동료 몇몇이 은근히 그녀를 피하는 눈치.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조용해지는 분위기. 아무도 태그하지 않는 회사 단체 사진들. 처음엔 이상하다 싶었지만 결국 누군가 조용히 건넨 말 한마디에 그녀도 알게 됐습니다. 너무 걱정 마. 요즘은 다들 자기 얘기 쓰기도 하니까. 그냥 회사 사람들이 좀 놀란 것뿐이야.
하지만 세정은 그 말이 진심 어린 위로가 아니라 너 들켰다는 암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세정의 SNS는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와 찍은 사진, 집안 행사 사진, 댓글이 많았던 명절 사진들이 모두 하나씩 사라졌고 계정 상태는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프로필 소개란이 텅 비어버린 것. 엄마, 아내, 마케터라 쓰여 있던 글귀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그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사과도, 해명도, 설명도. 하지만 그 조용한 삭제의 연속이 그녀가 느끼는 무게를 그대로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보여주듯이 올렸던 사진과 말들이 결국 그녀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겠죠. 저는 그 상황을 들으며 한없이 조용해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일들이란 게 세상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가장 정확한 복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 후로도 진영이나 세정에게서 길고 자세한 연락은 없었습니다. 진영이는 몇 차례 지훈이 그림을 찍은 사진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훈이가 할머니 생각 많이 해. 이번 생일엔 꼭 같이 사진 찍자고 했어. 그 말 속에는 조심스러운 사과와 후회가 묻어 있었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미안함이든 후회든 혹은 세상의 시선 때문이든 이젠 그 감정들에 제가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후회에 내 존엄을 걸지 않기로. 이제 저는 내 삶을 온전히 내 편으로 돌려주기 위해 살아갑니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번에 노년문학상 공모전에 글을 다시 한번 보내보시겠어요? 전국 단위라 어렵긴 한데 정말 많은 분들이 어르신 글 보고 눈물 흘리셨어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내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제 다이어리의 첫 장에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 내 이야기는 내가 쓴다. 그리고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정한다. 복지관 문학상에서 제 글이 수상작으로 뽑혔다는 소식이 들리자 동네 신문에 짧은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 한쪽에 제가 쓴 문장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파출부로 불리던 이름 대신 나는 오늘 나의 이름으로 다시 걸었습니다. 기사를 오려다 잠시 멈추고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복수였을까? 아니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고 기다리고 사라지며 버티던 과거의 나를 그저 보통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는 일.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단단한 반격이었습니다. 며칠 후 진영이가 복지관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역시 많이 달라진 듯했습니다. 엄마, 나도 요즘은 지훈이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중에 그 애가 자라서 왜 할머니가 없는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그 질문에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진영아, 그냥 할머니는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줘. 나는 더 이상 그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가끔 진영이가 보내오는 선물은 복지관을 통해 기부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사람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요. 라고 말합니다. 이건 누굴 벌주기 위한 일도 아니고 누굴 가르치기 위한 행동도 아닙니다. 그저 내 인생에서 나를 다시 주인공으로 세우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제 저는 하루를 조금 더 느리게 시작하고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누구를 기다릴 일도 없고 누구의 눈치를 볼 일도 없습니다. 아침이면 해가 뜨는 쪽 창문을 활짝 열고 가벼운 음악을 틀고 느리지만 정성스레 아침을 차립니다. 커피를 내리면서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여유가 제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가끔은 동네 복지관 수업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근처 들꽃길을 걷습니다. 준영 씨, 요즘 얼굴 더 좋아 보이세요. 그 말 한마디에 참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일이 하루에도 손에 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늘 지훈이 할머니, 진영이 어머니, 누군가에게는 파출부라는 말로 불렸고, 정작 제 이름은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부르는 이름이 오순영이라는 본래의 이름이라는 사실이 어디서든 저를 사람답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그리움이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문득문득 지훈이 얼굴이 떠오를 때면 가슴이 시려오고 어쩌다 들리는 초인종 소리에 잠깐 마음이 출렁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움은 내가 누군가를 얼마나 진심으로 아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테니까요. 이따금 제가 썼던 글이 실린 책이 도서관 한쪽에 꽂혀 있는 걸 봅니다. 그 표지를 손으로 한번 쓸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닿았구나. 세상의 수많은 엄마들, 며느리로, 시어머니로, 아내로 살아왔던 이름 없는 수많은 여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이란 존중 없이 오래가지 않고 가족이란 존엄을 지우며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누구도 나의 인생에서 내 자리를 대신 정의할 수 없다는 걸요. 이 글을 보는 분들께 조심스레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채 그저 참는 것만이 최선이라 여기는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야 당신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도 당신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다독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은 언제나 따뜻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스스로를 가장 먼저 불러주세요. 저처럼요. 오순영처럼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